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과는 다르게 당신은 정말 이해심이 많아요 라는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지난 몇 주간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 두 아이의 아빠로서 평범하게 살아온 제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향수 냄새도 평소에 쓰던 것과 달랐습니다.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아내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었고 가끔씩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웃음을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샤워하러 간 사이 아내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어보니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선 관계였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고 그는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15년이나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우리 사이가 소원해진 것도 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승진을 위해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고 집에 와서도 아내와 진정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회식이나 친구 만남이라는 핑계로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빈도가 현저히 늘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요리할 때도 항상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조차 휴대폰 화면을 보며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정보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그는 아내보다 8살 어린 직장 후배였고 최근에 아내 부서로 발령받아 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미혼이었고 활발한 성격으로 직장 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또다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회사 근처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쯤 아내가 한 남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들 사이에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었고 가끔씩 고개를 기대며 웃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들은 시내의 한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걷는 모습,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바로 아내를 추궁할지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면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외출 패턴을 파악하고 그 남자와의 만남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호텔이었지만 행동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더 대담해진 그들은 공공장소에서도 스킨십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 영화관에서 어깨를 기대는 모습까지 모두 사진에 담았습니다. 증거는 점점 많아졌지만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을 때 더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고 아내는 저와의 이혼 시기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1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응징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그 남자의 역할도 분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했고 결혼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아내가 저와의 결혼 생활에 불만을 표현할 때마다 부추기며 이혼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남자의 정보를 더 수집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자신의 계정을 공개로 설정해 두어서 그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내와의 관계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업로드하고 의미심장한 글들을 올리며 마치 연인 관계를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아내의 뒷모습이 나온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장 동료들의 계정을 찾아냈고 몇몇 사람들과는 공통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의 직장 내 그룹 채팅방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분명한 증거 사진들과 함께 그가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동료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사진을 보고는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동료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의 직장 단체 채팅방을 찾아냈습니다. 익명으로 들어가서 아내와의 사진들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진, 심지어 그들의 메시지 대화 내용까지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채팅방은 금세 그 이야기로 뜨거워졌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들과 메시지가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며칠간 그를 추적하며 사진을 찍은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불륜이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주었습니다. 첫째,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그 내용을 캡처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며칠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은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 내 그룹 채팅방에 사진을 공개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그의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고 동료들 사이에서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저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그 남자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아이들도 아내가 데리고 갔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간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갑작스런 상황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 남자 측 변호사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몰래 촬영한 사진들, 허락 없이 확인한 개인 메시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 내 공개를 통한 사회적 매장 시도를 중점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반면 저희 변호사는 그의 불륜 행위가 먼저 있었고 저는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일이 알려졌고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승진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나쁜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설명하려 해도 아직 어린 그들에게는 너무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과정에서 증언과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법정에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먼저 접근했고 자신은 단지 위로해줬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아내 역시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무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달랐습니다. 판사는 불륜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이지만 그것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들이 불법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의 없는 촬영과 직장 내 공개를 통한 사회적 매장 시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보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소를 고려해 봤지만 변호사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진 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폭력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양육권을 아예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면접 교섭권마저 월 1회로 제한되었고 그것도 제3자가 입회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했습니다. 제가 수집해둔 퇴직금과 노후자금 1억 5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아내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과 벌금으로도 2천만 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60세 은퇴를 목표로 차근차근 모아온 돈들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도 물 건너갔고 앞으로 몇 년 더 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15년간 함께 만들어온 모든 추억과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몇 시간만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어색함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저 역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만약 처음 발견했을 때 차분하게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다면 어땠을까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구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무작정 행동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원했던 것은 응징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순간 그런 가능성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밝혀내는 것에만 매몰되어 더 큰 가치들을 놓쳐버렸습니다. 현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달 아이들에게 보내는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부업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60세까지는 아직 10년이 남았지만 이제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